네. 사소한 디테일들의 이런 변수가 과연 의미를 지니는지 안 지니는지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독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자면 구두가 눈앞에 지금 있는데 신고 있는 게 그건 검정이잖아. 아니 그건 노랑이야. 아니 그건 회색이야. 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,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들은 오락가락하고, 일부에서는 당근하고 순무만 있었잖아요. 1막에서는. 2막에서는 그냥 무가 또 나와요. 이제 세 개로 해서 또 되는데, 이게 또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는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인데, 우리가 한 번이라도 뭐지 사람고시를 해보자고 뭐 네. 그 133쪽에서 134쪽에 블라디미르의 대사인데,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의젓하게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돼보자는 거다. 네 생각은 어떠냐?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하나 확실한 게 있지.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.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데, 한번 인간이 되어보자. 그래서 여기 블라디미르도 그렇고 에스트라공도 그렇고 줄여가지고 디디 고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. 아무튼 이 두 인물이 공이 이제 인간의 어떤 유형, 이제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한 유형을 이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인물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막 눈에 불을 켜고 두 인물을 구분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, 이제 어떤 연구자는 블라디미르는 뭐뭐뭐를 상징하고, 또 에스트라공은 보다 더 뭐 비합리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를 상징하고,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. 그렇게 뭐 분석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네. 블라디미르는 이성적, 실제적, 낙관적, 정신적, 형이상화적이다. 에스트라공은 비이성적, 감정적, 염세적, 세속적, 형이 하학적이다.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대응적이고 보완적 관계다.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못 떠난다 이제 이렇게 하던데, 읽으면 읽을수록 둘의 대사가 자꾸만 헷갈리고, 굉장히 진짜 눈에 불을 켜고서 열심히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도 구분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자면 블라디미르는 좀 어려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에요. 도둑 이야기 있잖아요. 둘 중에 뭐 하나는 구원받았고, 그럼 뭐 하나는 그걸 못 받았지만 하나는 구원받은 거니까 확률치고 뭐 나쁘지 않은 거네.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.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못 가. 누굴 기다려야지. 누굴 기다린다는 거야? 고도를 기다려야지 하고, 고도 이름을 맨 처음 말하는 것도 블라디미르입니다. 그래서 한번 세보니까 1막에서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2막에 가서도 고도를 기다리는 거지 하고 고도를 말하는 거는 다 블라디미르예요. 근데 그거조차도 뒤로 가면은 또 헷갈려요. 나중에는 에스트라공이 그렇게 말합니다. 가긴 어딜 가? 우리가 고도를 기다려야지.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인물의 이런 성격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?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을 깨웁니다. 얘가 너는 왜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냐? 외로워서.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더 흔들리고, 불안 강도나 뭐 소외나 고독에 대한 그런 민감도 이런 게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지만, 그 반면 이제 에스트라공은 조금 더 신들어간 거예요. 잠도 조금 더 잘 자고 이제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성격 이런 거에 걸맞는 자질로는 별로 볼 수 없을 것 같고, 그러니까 전통적인 희곡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한 여러 잣대가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올려놓은 자료 중에 제가 그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 그거를 읽고 조금 쓴 거를 짧아요. 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그게 정통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알소텔레스가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읽고서 이제 그 비극을 주로 중심으로 하여 이제 시약을 쓰게 되는데, 말하자면 비극론인 거죠. 거기서 이렇게 정식화된 공식이 베케트 여기에 오면은 이제 거의 뭐 1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.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를 다 위반하려고 이제 쓰여진 그런 이제 극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사소하게 블라지미르는 입에서 냄새가 나고 나는 발에서 냄새가 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누가 구린내가 뽀조가 너네들 구린내 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하나는 입냄새가 나고 하나는 발냄새가 난다.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소년이 블라디미르를 보고 알베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알베르든 블라디미르든 상관없고, 나아가서 럭키하고 포조를 놓고 봤을 때 누가
주인이고 누가 노예인지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. 모든 건 이제 영원히 반복되고 이제 정체성도 서로 이제 이렇게 섞인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는 그냥 인간이라는 이런 걸로만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뽀조 그 럭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다루나 보네요.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거, 종속의 문제, 권력의 문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이 은유적으로 메타포릭하게 고도에게 묶여 있듯이,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끈으로 고도한테 묶인 게 아닌 거잖아요. 근데 언젠가 만났는데 지금 또 만났어요. 만나고 또 이 자리에 붙박힌 채로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쩌면 형이상학적으로 고도한테 묶여 있듯이 포조와 럭키는 줄을 가지고 진짜 문자 그대로 끈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데,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조가 주인이고 럭키가 하인입니다. 그래서 포조가 럭키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포조가, 그러니까 럭키한테 오히려 종속되어 있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럭키가 완전히 그냥 개잖아요. 하인이고 뭐 바구니, 뭐 웨트, 끈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이제 대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더 복종을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포조가 그거는 나에게 감동을 주려는 거예요. 버림받지 않으려고. 저놈은 내 동정을 사려는 거라고요. 내가 자기와 헤어지지 못하게 말이요.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쭉 가서 저놈은 자기가 훌륭한 짐꾼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자기를 앞으로도 계속 짐꾼으로 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. 짐꾼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.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주피터의 아들 아틀라스처럼 된 것처럼 말이지. 이렇게 48쪽입니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, 이건 이제 뽀조가 하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포조 입장에서는 럭키가 자기한테 버림받기가 두려워서 저렇게 충성한다 하지만,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포조가 럭키를 잡고 있는 끈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. 그리고 이제 이 럭키한테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어 있는 거는 포조가 된다 이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암시를 해요.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, 그 다음에 이른바 권력 관계,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, 갑을의 관계죠. 그죠? 요즘 을의 횡포라고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럭키가 보이는 게 일종의 을의 횡포가 되는 건데, 그게 얼마나 한시적이고 우연적인 건가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. 하긴 운명의 장난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저놈과 내 처지가 바뀌지 말란 법도 없지. 다 팔자소관이란 말이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포조하고 럭키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포조 또 얘기 중에 여러분 150쪽을 보시면요, 제가 요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장님에게는 시간관념이 없단 말이오. 그리고 시간과 관계되는 거는 다 모른다오. 이제 이런 식의 그 시간 공포증을 포조가 얘기를 합니다. 이막에 나타났을 때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크트라공이 자꾸만 이제 캐묻는 거죠. 아니 근데 이렇게 접대 왔을 때는, 어제 왔을 때는 눈이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눈이 상했어요? 왜 이렇게 눈이 맛이 갔어요? 이거랑 어제도 오지 않았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시간을 상기시키니까 거의 시간 포비아? 시간 공포증을 보이면서 버럭 하거든요. 그놈의 시간 얘기를 자꾸 꺼내서 사람을 괴롭히지 좀 말아요. 말끝마다 언제 하고 물어대다니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? 그냥 어느 날이라고만 하면 됐지. 어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벙어리가 되고 나는 장님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어느 날엔가는 우리는 귀머거리가 될 테고,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예요. 어느 같은 날 같은 순간에 말이요.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냔 말이요. 더욱 침착해지며, 이제 요거는 이렇게 희곡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.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 앉아 아이를 낳는 거지. 해가 잠깐 비추다간 곧 다시 밤이 오는 거예요. 그는 끈을 잡아당긴다.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서는 럭키가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있다. 이제 이런 식의 변화인데,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냥 사소한, 심지어 무의미한 이제 그런 변주에 지나지 않고, 여기서 이제 가장 지배적인 거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사실 두 가지 무릎인데, 하나는 이제 고도라는 작품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야 될 거고,
근데 저희는 지금 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럴 만큼 공부도 안 돼 있고,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극 역사에서 극 장르에서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지니는 의미 그거고,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고도, 영어로 waiting for 고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아땅당 고도인가 이렇거든요. 그 분사 구문인데 그것도 워낙에 이제 베케트가 이거를 프랑스어로 쓴 다음에 본인이 이제 영어로 직접 번역을 해서 영문학에서도 같이 다루는데, 그래서 연구 논문들도 쌍방이 같이 지금 쓰고들 계십니다. 그런데 어디서나 이제 우리가 공이 물어야 될 게 고도는 무엇? 혹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묻겠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물론 분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.